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말로 디지털 변혁, 개혁, 거의 리볼루션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이 오갈까? 기술 변화하고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미 우린 상당히 오랜 시간 전서부터 퍼스널 컴퓨터가 발명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바꿔왔다는 것이 기계적 변화, 기술적 변화로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뭐랄까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할까? 1시간 걸리던 일들이 일주일, 몇 분이면 해결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든가, 일처리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졌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들, 상당히 우리는 편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사람 대신 기계가 하네? 제가 가끔 지난번에도 키오스크 얘기하면서 조금 시비를 걸었던 부분처럼 키오스크가 들어왔다고 해서 일상이 바뀌어질까? 예,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의 도서관 부관장, 관장 하면서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시 그때 도서관 전산화가 막 붐을 일으키고 전국적 단위로 대학 도서관이 이제 동시에 거기 도서관 전산화를 시도할 무렵에 제가 가능한 우리 스스로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지금 전산화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왔던 행동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전산화가 들어오면서 그 비효율성이 효율적으로 바뀐다라고 하지만 이 비효율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선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기계화시키면서 우리는 여전히 속도만 빨라졌고 일 처리만 굉장히 정확해졌지 여전히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산화 이전에 우리의 행태를, 우리의 과정을, 절차를 조금 더 개선하고 여기서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기에 쫓기기도 하고 사서 선생님들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건너왔지만 지금 돌이켜 본다면 참 제 아주 극단적으로 변한 무의미한 짓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관습이 그대로 전산을 통해서 그대로 익숙해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는 의미는 그런 것들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절차적이고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쳐서 효율성 굉장히 극대화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극대화 과정 속에 우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투자한, 이 개선한 그 결과를 조금 더 잘 쓰고 있을까? 만약에 키오스크를 우리가 도입해서 쓴다면은 이 키오스크의 절차가 우리가 과거 했던 행태의 절차를 그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변화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변화를 유도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왜 늘 하던 것과 다르지? 그 차이는 뭐냐면 기계를 쓰면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태들이 바뀌지 않고 기계로 처리 속도만 높인다든가 처리 효율, 처리의 정확도 등만 높였을 뿐이지 꼭 이런 처리를 해야 해? 이렇게 일을 해야 할까? 라는 대목에 있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예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 처리를 과거에 수작업을 했을 때는 사서가 뭘 물어보면 자기의 경험치로 답을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근거로 답을 하지만 기계를 쓰면 그 경험치가 기계의 데이터로 조금 축적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의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나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지 기계화, 전산화를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뭐가 되냐면 바뀌어감을 얘기합니다. 이게 기계처럼인데 꼭 그대로 해야 해?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든가,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다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개발되어진다든가, 그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든가, 과거 했던 서비스의 효과가 보다 더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몇몇 사람들의 해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문화변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문화변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보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웁스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코너를 돌거나 할 때 갑자기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의성어가 웁스예요. 갑자기 놀라는 소리죠.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도 늘 그 비슷한 말들을 썼으니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탁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과 탁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웁스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놀라는 소리를 내고 하는 순간 맞아 웁스지 하고는 같이 붙이니까 업스라고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상하게 말 쓰냐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단어를 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디엄이고 습관이고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익숙해지는 과정에 약간의 그런 변형들이 생기면서 좀 이질감을 주다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를 그렇게 했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거. 디지털 기기가 온 천지에 다 깔려있고 온 사방 군데에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효과를 제대로 못 찾았다면 이제 그걸 찾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이 문화라는 거죠. 디지털이 몸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카페에 갔습니다. 노인네 여러 명이 앉아서 카페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한 사람이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기억력의 문제였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카운터에 가서 종이하고 연필을 빌려서 막 씁니다. 근데 옆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친구들은 뭘 먹겠냐 그러면은 메모지를 핸드폰을 열고 거기서 메모장을 쓴 다음에 거기다 바로 입력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바로 주문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받아들일 때 노인네들은 전화기 용도 외에는 이 핸드폰에 대한 용도를 그렇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젊은 친구들은 메모를 해서 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한 단계 더 나가 바로 주문할 수 있다면 그 카페의 처리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책임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끔 나타나는 것, 그 사무실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막 기계가 됐다, 엑셀도 쓰고 별걸 다 하는데 과장이 저기서 불러서 얘기 나누고 꼭 그래야 할까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서류에다 바로바로 수정을 가해서 다시 재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줌을 통해서 회의도 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코비드 사태로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재택근무가 주는 문제 분명히 있었겠죠. 소통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제가 조금 여담입니다만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참 힘든 입장에 놓여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출판을 굉장히 장려하고 책을 읽자, 독서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독서가 뭘까요? 글이 뭘까요? 문자가 뭘까요? 문자 이후에 새로운 소통 도구는 없었을까요? 그 새로운 소통 도구가 우리의 소통을 보다 더 편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한적일까요? 뭐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기 힘들 테니까. 근데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면서 우리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자연스러워지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책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큰 느림의 과학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한번 곱씹고 다르게 한번 트랜스레이션을 하고 그 문자겠죠. 그거를 한번 다시 교정을 하고 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거겠죠. 사람 입에서 쏟아지면 이게 말이라는 것이 지금도 제가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의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이라는 것이 잠깐만 하긴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녹화라는 것이 나오고 소위 편집이라는 것이 나오고 쭉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던지기도 하고 언제든지 편집할 수 있어. 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게 세련되어지고 이제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글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다양함에 대한 얘기. 글이 보충해줄 글의 한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충할 수 있고 소리로 보충할 수 있고 또 소리나 영상의 한계를 글로 보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TV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오락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같이 웃고 하면서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에 방송국들이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웃으면 어떤 웃음이고 왜 웃었고 하는 것들을 자막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다 익숙해지니까 글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 감흥이 예전 같지 않고 해석 자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화란 이름으로, 변화란 이름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게 가고 있어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큰 흐름이 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앞장설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진행됩니다. 언젠간 우리 문화가 바뀌겠죠. 옛날에 우리는 좌식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시내에 있는 식당의 90% 거의 100% 가까이가 입식 문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테이블 놓고 의자를 놓고 앉았죠. 예전에는 거의 8, 90%가 좌식이었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는 신발을 벗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네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갈까요? 그네들은 신발을 벗었을 때 사람들의 발에서 나올 수 있는 해로움이 이 개인적인 병원균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불결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신발이라는 포갑으로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생각하겠죠. 물론 그네들도 신발에 진흙이 묻을 수 있고 다른 티가 묻을 수 있으니까 입구에 카펫을 깔고 닦기도 하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이 다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고 그 다름 속에서 성장 과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디지털 기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서로 그것을 표현하고 사용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걸 얼마나 소위 보편성을 당부하고 소통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점을 찾아낼 수 있고 효율과 더불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싱킹에 대한 얘기. 어떻게 개선하지? 어떻게 바꾸지? 그걸 시각적이고
음성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행태까지 다르게만 하면 우리 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야 한다는 그런 운동일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것이던 그 자연스러운 것에 촉매를 더해서 속도를 좀 높여주거나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있고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의 관리자거나 장은 이게 언젠가는 바뀌어갈 거야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기업 문화를 만들 때는 자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직원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고 자기들이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고 보다 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되겠죠.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을 높였다면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들. 지식교육도 알고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에 그냥 흩어져 있던 각자 개별적이고 랜덤하게 발생했던 것들을 기업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게 기계화가 주는 장점, 전자화가 주는 장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죠. 그냥 말로 떠들고 남길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형태든 간에 소위 말하는 형식지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형식지화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자는 것이고 그 형식지화 과정 속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고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흐름이고 이걸 통해서 효율뿐만 아니라 효과까지 제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걸 도서관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동안 예전에도 도서관에 가면 카운터기들이 있어서 도서관 출입을 카운팅했습니다. 아르바생이 앉아서 딱딱딱딱딱딱 하고 있었어. 그동안 순간 로테이트 되는 기계를 놓고 밀 때마다 탈칵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아이디 카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RFID 통신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굳이 카운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 들고 있는 아이디 카드를 들고 들락날락하지만 자기의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동선이 전부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번 들락날락해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거꾸로 저 사람이 도서에서 머문 총 시간이 얼마인지를 들어가고 나갈 때까지 계산을 하면 중간에 들락날락한 거 전부 감안해서 몇 분간 머물렀고 몇 분은 어디서 머물렀고 어디서 머물렀고 무슨 일을 했고 다 했죠.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 않고 서가야 하는 책들 도서관 열람실에서 빼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자들이 앉아서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책을 빼보고 놓고 그러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빼놓은 책을 제자리에 꽂지 말고 북트럭에 실으라고 북트럭에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를 넣고 그럼 또 누군가 부지런히 또 집어넣는 일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카운팅이 될 테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 지금 RFID가 그 역할을 3차원 공간에서 위치 추적도 가능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가능해졌다 기술이 좋아졌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현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뭐가 돼야 한다고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 발생제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문화가 돼야 한다. 카페에 앉았을 때 뭐 먹을래 했을 때 메모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요즘 그 키오스크가 식당 테이블마다 다 넣었고 거기서 알아서 전부 주문할끔도 있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카운터에 가지 않고 키오스크를 두드리지 않고도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바로 주문할 수 있고 미리 주문하고 들어와서 바로 픽업을 하거나 그곳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데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사이렌 같은 소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미리 주문하고 가면 픽업만 할 수 있겠고 중간에 주문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고 거꾸로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지면 전화를 받고 개인이 접수해서 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소위 말하는 우리 스토캐스팅 모델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이고 버스의 그 배차 간격이 얼마이고 쭉 계산해 가면서 어떻게 시간대에 배정을 해야 사람들이 가장 큐가 짧으면서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낭비 없이 효율 좋게끔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정류장 위치를 바꿔야겠죠.
제가 가끔 디지털 포메이션하고는 트랜스포메이션하고는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그 효율과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버스가 딱 정류장에 서고 그 다음 자기 노선이 좌회전 노선인데 거의 사거리에 가까운데 정류장을 만들면 이 버스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선을 두세 개씩 바꿔서 1차선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굳이 왜 좌회전하는 버스의 정류장을 사거리 가깝게 만들었지? 조금 더 멀리 만들면 자연스럽게 1차선으로 들어와서 돌아가고 차라리 돌아서 서는 정류장을 사거리에 가깝게 만들면 정류장을 두 개씩 나눠두면은 어떻게 동선에 따라서 버스 정류장이 바뀌어질 것이고 거기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행동해주면 어느 날 굉장히 자연스럽고 교통통제도 교통체증도 줄여가면서 노선을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 사거리에서 먼 쪽에서 출발해서 사거리에 가까운 쪽에 서게끔 사거리에 들어서기 전에는 멀고 사거리에 들어서고는 사거리에 가깝게끔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지금 몇 번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알려주는 것만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이제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제 스마트폰에다가 제가 타는 정류장 표시를 해놓고 정류장에 내가 타는 버스들 몇 개 입력해 놓으면 시간이 뜨겠죠. 그럼 내가 움직이는 시간 계산하고 하면 좋아질 것 아닙니까? 홈 오피스를 만들고 홈 러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어느 날 봤더니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콜할 수 있고 나가는 시간에 맞추면 우리 집 앞에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기술은 만들어 놨는데 난 그런 거 안 쓰는데 아마 제 또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효율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왜 만들었지?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효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고 효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다음 일정들의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라고 얘기한 것은 도서관이 변하려면 기술만 도입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서업 선생부터 그 기술에 익숙해지고 그걸 자기 문화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필요한 굉장히 고민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그걸 문화로 만들고 그걸 계속해서 보급하고 소통해 가면서 이용자들과 더불어서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